안녕하십니까. 뇌과학의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저희 이번 시간에는 신경세포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뇌를 포함해서 신경계를 이루는 세포를 신경세포 또는 영어 그대로 뉴런이라고도 부릅니다. 저희는 이 용어 서로 혼용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살펴볼 주요 내용을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신경세포의 각 부위와 그 해당 부위의 기능들 살펴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뉴런의 신호 처리 과정을 살펴보고, 세 번째, 마리집이라는 것의 구조물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 기능은 무엇이며 그것과 관련된 그런 장애 그리고 또 재미난 현상 한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신경세포의 각 부위와 해당 기능 살펴보도록 하죠. 자, 신경세포의 각 부위와 해당 기능. 이게 실제 뉴런, 신경계를 포함한 뇌를 포함한 신경계. 제가 거꾸로 얘기했네요. 그 신경계는 무엇인지는 이후에 또 해당 사항이 있을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자, 뇌를 포함한 신경계를 구성하는 세포, 신경세포, 즉 뉴런의 실제 모습입니다. 여기 까맣게 보이는 이 부분이 이제 뒤에 살펴볼 이제 세포체, 신경세포 뉴런에 있어서 몸뚱아리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여기 여러 가지 돌기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여기 검게 보이는 이 부분도 세포체, 여기 세포체, 여기 또 세포체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 같아요. 여기 화면상으로는 지금 이렇게 한 2개 정도, 3개, 그리고 여기는 뭐 몇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확연히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염색이 되었지만 실제 뇌 안에는 세포들이 이렇게 덤성덤성, 뉴런, 신경세포 덤성덤성 있지 않습니다. 빽빽하게 있고 또 있겠죠. 우리가 추측해 볼 때. 그래서 그것이 1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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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가로 세로 높이 1mm의 그 최적 부피 안에 이런 신경세포 뉴런이 한 10만 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뇌만 하더라도 이런 신경세포 뉴런이 860억, 뭐 요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1000억 개라 이렇게 말씀들 하셨는데 최근에 와서는 또 이제 860억 개다라고 좀 더 이렇게 정확하게 추론하고 있습니다. 860억 개 이제 세포들이, 즉 신경세포들이 있는 거. 또 이후에 우리 오늘 이제 세 번째 주제와 관련해서 살펴볼 텐데 또 신경계를 구성하는 또 다른 종류의 세포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뭐 860억 개라는 것은 바로 뉴런, 신경세포의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실제 그러한 신경세포가 염색된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모여있는 그런 신경세포들이 신호를 받고 또 처리하고 보내고 하면서 서로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바로 우리가 마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기능들이 발현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각 부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조금 전에 봤던 그 염색된 신경세포를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본 거예요. 가장 전형적인 형태의 신경세포 뉴런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뇌 부위들마다 또 각각의 독특한 고유한 기능들을 전문적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각 부위들마다 그런 전문적 기능에마다 또 거기에 적절한 그런 신경세포들의 그런 형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어떤 녀석들은 또 뭐 세포체가 상대적으로 더 크고 또 어떤 녀석들은 이 세포체에 비해서 이렇게 이런 돌기들이 더 많기도 하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형태가 가장 전형적인 형태의 신경세포 뉴런이다 라고 생각하고 지금 여기에서 이제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다시피 이 부분이 이제 세포체입니다. 여기 점선으로 표현한 것은 그 세포체를 이렇게 단면으로 잘랐다라는 의미로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뭐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될 텐데 여기서 이제 세포체 안에 이제 당연히 어느 세포든 간에 그죠? 핵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 점선 부분이 세포체, 이제 셀 바디, 세포체에 해당하고요. 이 소마란 뜻이 그죠? 바디란 뜻이죠. 바디. 그리고 여기 바로 이 세포체에서 이렇게 삐죽삐죽 뻗어나온 돌기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 이 돌기도 있고. 이 돌기들 중에 바로 이 부분들. 상대적으로 이건 긴 돌기고 이렇게 상대적으로 짧지만 이렇게 무성하게 펼쳐져 있어서 꼭 나무 가지 같다
라고 여기지는 돌기 부분이 바로 이 가지돌기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dendrite를 하는데 저는 이걸 배울 때 수상돌기 이렇게 배웠습니다. 즉 나무 숫자, 모양상자, 나무 모양의 돌기다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래서 가지돌기. 그리고 세포체에서 뻗어나온 그런 돌기 중에 가장 긴 돌기, 이 부분을 바로 축삭이라고 해요. 액선 해서 여기 축삭, 이 부분이 축삭입니다. 그리고 축삭 끝부분을 바로 축삭 종말해서 액선 터미널. 우리 터미널, 그죠? 버스 터미널 할 때 바로 그 터미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축삭 종말. 그래서 이 축삭 종말 부분은 다른 세포랑 또 신호를 주고받는, 받는 것보다는 주는 역할을 주로 하는데 아주 미시적으로는 또 받기도 해요. 근데 우리 그런 부분까지는 우리는 이제 다룰 수는 없고, 그래서 다른 세포로 신호를 전달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경세포의 크게 네 부위, 가지돌기, 세포체, 축삭, 축삭종말. 그래서 가지돌기 부위는 바로 다른 세포로부터 신호를 입력받는 부위예요. 즉 수신, 신호를 받는다, 수신 역할을 해요. 그래서 비유하자면 엔테나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돌기로부터 입력받은, 즉 수신된 정보를 어디? 자, 세포체에서 이제 처리를 합니다. 그죠? 그 신호들, 여기저기에서 보내진 그런 신호들을 세포체에서 처리해서 그 신호가, 이 신호가 충분히 의미 있다, 뭐, 물리적으로는 충분히 강하다라고 여기지면 다음 세포로 보내주든가, 아니면 여기저기 받은 신호가 있지만 이 신호가 처리를 해보니까 상대적으로 약하다, 뭐,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의미 있는 신호가 아니다. 오히려 다음 세포로는 이 신호를 보내지 않는 것이 낫겠다라고. 이건 뭐 저희들 표현이죠. 제가 하는 표현이죠. 비유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렇게 되어지면은 뭐 더 이상 다음 세포로 신호를 건네주지 않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부위. 즉, 세포, 신호를 처리하는 부위. 비유하자면 우리 컴퓨터의 그 CPU나 GPU, 요즘 뭐 그 그래픽을 다루는 그런 부위는 또 GPU를 하는데, 어쨌든 중앙 처리, CPU도 중앙 처리를 하겠네요. 그죠? 중앙 처리. Central Processing Unit 맞습니까? 뭐 CPU. 중앙 처리의 부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비유해서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의미 있는 신호다, 또는 일정 크기 이상이다, 뭐 강하다, 이렇게 여겨지면은 그 신호가 바로 어떻게? 바로 여기 축삭을 타고 이렇게 축삭 종말까지 전달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위는 이제 수신, 뭐 출력이라 할까요? 출력 부위다. 축삭은 전달해서 최종적으로 축삭 종말을 통해서 출력하긴 하지만, 뭐 축삭과 축삭 종말을 다 합쳐서, 그죠? 두 개를 다 합쳐서 출력하는 부위다. 아니면 좀 더 세분화하자면은 축삭은 세포체에서 처리된 신호를 축삭 종말까지 전달하고 축삭 종말에서 출력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축삭을 또 비유하자면 우리 컴퓨터 지금 비유한다면은 컴퓨터 안에 회로가 되겠죠. 그래서 내가 처리한 그런 작업들이 최종적으로 스피커나 모니터나 프린터나, 그죠? 이걸 통해서 출력될 동안에 그 전달되어지는 어떤 그런 회로, 이 부분이 이제 축삭에 해당한다 볼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처리된 세포에서 처리된 신호가 다음 세포로 신호를 전달해 줄 때 바로 출력되어지는 부분이 축삭 종말이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축삭 종말은 또 비유하자면 금방 말씀드렸듯이 뭐 적진 않겠습니다. 우리 컴퓨터에 비유하자면 모니터 또는 뭐 스피커 아니면 프린터, 뭐 이런 식으로 비유할 수 있겠죠. 이것이 이제 신경세포의 기본적인 구조에서의 각각의 부위, 대표적인 부위와 그리고 그 각 부위의 해당 기능입니다. 더 세분화할 수도 있지만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대표적인 기능 그리고 구조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주제가 아까 신경세포의 신호처리 과정이요. 신경세포, 뉴런의 신호처리. 좀 전에 수신해서 그걸 처리한 다음에
그죠? 뭐 출력 부위에도 포함시킬 수 있지만 어쨌든 전달하는 부위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축삭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출력하는 그런 축삭 종말까지 가서 그 다음 세포로 신호를 전달해 준다 했죠. 그런 신호 처리를 어떻게 하게 되느냐? 그것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우리 짧게 이미지화하기 위해서 그 머릿속에 한번 그림을 그려보기 위해서 짧은 동영상을 보려고 합니다. Neurons communicate with each other, relaying messages throughout your body and powering all of your thoughts and actions. Neurons talk to each other using both electrical and chemical signals. Messages start as electrical signals traveling rapidly down a neuron. These signals are called action potentials. When they reach the gap between two neurons, the messages need some help to get across. The information is transformed from an action potential into a chemical message, which crosses the gap called a synapse. The release of those chemical messengers can trigger an action potential in the neuron on the other side of the synapse, conveying the message onward. Or it can quiet the message. This happens over and over and over. And with repeated activity, the synapse gets stronger, so the next message is more likely to get through. That way, neurons learn to pass on important messages and ignore the rest. This is how our brains learn and adapt to an ever-changing world. 네, 조금 전 동영상에서 그렇게 반짝반짝 불빛으로 표현된, 즉 축삭을 따라 이렇게 진행하는 반짝반짝 불빛으로 표현된 것이 바로 소개드릴 그러한 신호와 관련해서 활동전이라 부르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축삭 종말에 도달한 다음에는 그 다음 세포의 수신 부위, 어디 가지돌기 부위와 이렇게 인접한 부위에서 화학물질을 이렇게 분비해서 그 화학물질이 신호를 또 전달하게 돼요. 그런 내용이 거기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 금방 화학물질을 통해서 축삭 종말과 그 다음 세포의 수신 부위, 즉 가지돌기 사이에 신호를 전달하는 것을 우리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전달하는 과정 속에서 또 다음 세포에 쓰는 신호가 더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억제하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화학적 신호 전달도 있고, 다음 세포에서 신호 발생을 더욱더 촉진하는 그런 흥분이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그런 화학적인 신호 전달 과정도 있다는 것을 여기서 또 소개했었어요. 그 안에 이제 멘트 중에 설명 중에. 그리고 또 이렇게 가지돌기와 그리고 축삭 종말 사이에서 신호가 반복해서 그렇게 빈번하게 주고 받고 하게 되면은 그 둘 간의 연결, 그 신호를 주고받는 그런 연결상의 구조적 기능적인 것이 변한다. 이런 얘기도 좀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 얘기는 우리가 이후에 그와 관련될 때 말씀드리려 하고, 일단은 먼저 우리 이제 신호가 어떻게 전달되어지는지 그걸 이제 말씀드린 중에 바로 축삭, 아까 말씀드린 축삭, 세포체에서 나온 돌기 중에 가장 긴 돌기에 해당하는 축삭 돌기에서 일어나는 신호 전달을 먼저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가지돌기 부분은 다른 세포로부터 신호를 수신한다 그랬죠. 그 수신되어지는 그 과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음 시간에 화학 신호가 어떻게 전기 신호로 바뀌어서 세포체에서 그것이 처리되어지는지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러한 신호 처리가 일정 이상 강하면 그것이 이제 축삭, 처음 시작해서 끝 축삭 종말까지 바로 신호가 전달되어지는데 그것을 활동전이라 합니다. 그래서 활동전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또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기로 하고, 먼저 여기에서 제가 안정전이라고 하는 것들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세포 막이라 합시다. 신경세포 뉴런의 막이고, 이것이 안쪽이고 이것이 바깥쪽이에요. 세포 밖, 세포 안이 되겠죠. 자, 안쪽에는 칼륨 이온이 상대적으로 많이 있어요. 그리고 바깥쪽에는 나트륨 이온이 상대적으로 많이 있어요. 그 이외에 다른 이온들도 있지만 우리가 또 필요할 때 그때 소개하기로 하고, 일단은 지금 관련된 내용과 말씀드릴 때는 지금 저 두 가지면 충분할 것 같아요. 자, 평소에 축삭을 통해서 활동전이라는 신호가 전달되지 않을 때, 즉 신호가 처리되지 않을 때는
이 안쪽이 마이너스 70mV 정도의 값을 지녀요. 바깥을 기준으로 봤을 때 안쪽이 마이너스 70mV 정도의 값을 지녀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포체에서 처리된 값이 일정 크기 이상이 되어지면은 그때부터 이 안팎의 이러한 전위차, 즉 바깥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70mV라고 하는 이런 전기값, 여기서 이제 전위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기값, 전위가 변하게 돼요. 그것이 결국은 이제 말씀드릴 축삭에서의 활동 전위가 어떻게 처리 전달되어지는지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 그 전에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신호가 발생되지 않을 때 세포 가지 돌기는 물론이고 세포체도 물론이고 축삭 종말을 할 것 없이 세포 안은 다 마이너스 70mV 정도의 값을 지었는데 그것을 바로 안정전이라고 그래요. rest가 쉬고 있다는 뜻이죠. 쉬고 있는 중이다. 즉 신호를 발생시키지 않고 있는 중이에요. 그럴 때 그 값은 마이너스 70, 바깥에 비해서 안쪽이 마이너스 70인데 이것을 안정전이라고 그래요. 이런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바깥에 있는 나트륨, 상대적으로 안에 많이 있는 칼륨들이 딱 이 막을 기준으로 안팎에 그냥 상대적으로 많은 상태로 그냥 탁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과 또 그 이외의 다른 이온들을 다 계산해서 그리고 실제 재어보면은 바깥을 기준으로 안쪽이 마이너스 70mV 정도의 그러한 전위값을 지닌다. 안정전이다. 즉 신호를 발생하고 있지 않을 때의 그러한 전위값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자, 안정전입니다. 자, 그 다음 활동전이. 활동전이는 금방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가지돌기를 통해서 다른 세포로 수신된 신호가 그것이 세포체에서 처리되어져서 그것이 일정 값 이상 크다면 바로 그런 일정한 값을 역치라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그 이제 용어가 나오는데 역치라는데 그 이상이 되어지면은 바로 축삭 부분에서 활동 전이가 생성되게 됩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활동 전이가 어떻게 생성되어서 전달되어지는지 축삭 종말까지 전달되어지는지 이제 살펴보도록 하죠. 자, 활동 전입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이것이 세포막. 지금 활동전이라고 말씀드린 그런 전기적인 변화가 어떻게 생성되어져서 축삭 종말까지 전달되어지는지를 보여주려는 거예요. 자, 이 세포막에 이렇게 이온들이 아까 바깥쪽에는 나트륨 이온이 상대적으로 많고 안쪽에는 칼륨 이온들이 상대적으로 많다고 했는데 이 이온들이 통과할 수 있는 그러한 통로가 있어요. 이것을 아이언 채널 또는 이온 통로라고 불러요. 여기서 이온 통로가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지금 가지돌기를 통해서 수신된 신호들이 세포체에서 처리된 결과가 여기 역치라고 써놨는데 threshold, 역치 이상의 값을 보이게 되면은 바로 축삭이 시작되는 자, 축삭은 일부러 좀 굵게 진하게 그렸습니다. 축삭이 시작된 이 부분에서 활동전이가 생성되어서 쭉 아까 앞서 동영상에 보신 것처럼 쭉 축삭 종말까지 전달되어지게 되는데 바로 이 세포체에서 처리된 최종 값이 역치보다 크다면 결국 세포체에서 처리되는 그러한 그 신호 처리의 최종 값이란 것도 결국 전기값이에요. 전기값인데 그것이 역치보다 크다면 그 역치는 통상 아까 안정전이가 마이너스 70mV라 했죠. 이 그림에도 나와 있는데 70mV. 역치는 통상 한 마이너스 50 mV 이 정도 될까요? 그 정도 돼요. 이것도 세포들마다 조금씩 상이한데 어쨌든 역치값이 구체적으로 역치값이 얼마다가 우리한테는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역치 이상이 되어지면은 그때부터 지금 말씀드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 역치 이상이 되어지면은 나트륨 이온 통로가 열려서 여기서는 하나만 보여주지 않고 나트륨 통로인데 두 개를 보여주는 거예요. 열려서 밖에 있는 나트륨이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 안쪽은 마이너스 70mV에서 상대적으로
플러스 값을 지닌 나트륨 이온이 안으로 들어오니까 안쪽은 마이너스 70에서 상대적으로 플러스 쪽으로 전기값이 변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여주는 것처럼 자 마이너스 70mV 안정 전기값들이 있다가 그죠? 세포체에서 가지돌기를 통해 수신된 정보들이 세포체에서 다 처리된 그 최종적인 전기값, 즉 전위의 변화값이 트레시홀드까지 쭉쭉쭉쭉쭉 처리된 것이 트레시홀드까지 바로 이 부분이 이제 트레시홀드 역치값이 될 텐데 역치값에 딱 도달하기만 하면 그때 바로 나트륨 세포막에 있는 나트륨 이온 통로들이 착 열리게 돼요. 그러면 밖에 있던 나트륨들이 안으로 쿡 쏟아져 들어와요. 뭐 나트륨 이온 더 들어오고 싶겠죠. 왜냐 안쪽이 마이너스 70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는 당기게 되니까 안으로 그죠? 더 싹싹싹 들어오기 쉬울 뿐만 아니라 막 쇄도해서 들어오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나트륨 이온이 들어오면은 그때 안쪽은 마이너스 70에서 점점 플러스 방향으로 변하니까 바로 그 변화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 짧은 시간 내에 안쪽의 전기값이 바깥쪽에 비해서 플러스 방향으로 변하다가 나중에는 오히려 바깥쪽보다 안쪽이 더 플러스, 바깥쪽보다 안쪽이 더 플러스 되어지는 지점까지 전위 변화가 있게 돼요. 여기서는 플러스 35, 플러스 35. 이것도 마찬가지 35냐, 37이냐, 40이냐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통상적으로 한 35쯤 부근이다. 이렇게 해서 여기 대표적으로 35를 써놨는데 뭐 30이라 해도 좋고 그건 크게 관계없습니다만 바로 이제는 안쪽이 바깥쪽에 비해서 오히려 더 플러스 쪽으로 이렇게 변하게 돼요. 예, 요 지점까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자, 이건 좀 지우겠습니다. 자, 플러스 방향으로 변하게 되면 그때서야 어떻게 이제는 나트륨 이온 통로는 턱 닫혀버리고 칼륨 이온 통로가 척 열리게 돼요. 그러면은 칼륨은 안쪽에 많이 있던 칼륨이 안에서 바깥쪽으로 나가게 됩니다. 자, 지금 플러스 35mV까지 갔어요. 안쪽이 바깥쪽에 비해서. 여기서 얘기하는 밀리볼트, 즉 막전이라고 써놨는데 이 전위값은 항상 바깥을 기준으로 안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쪽이 이제 플러스 35mV까지 가면은 안에 많이 있던 칼륨이 적게 있는 바깥으로 나가려고 할 뿐만 아니라 플러스는 밀어내니까 칼륨 이온 통로가 열리면 칼륨은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아까 나트륨 이온의 경우와는 반대로 나트륨 이온은 바깥에 많이 있으니까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가고 싶어 하기도 하고 그리고 안정전이 때는 안쪽이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는 당기는 힘에 의해서도 나트륨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아까는 딱 트레시홀드 역치에만 다다르니까 나트륨 이온이 탁 열려서 나트륨이 안으로 쇄도에 들어가서 플러스 30까지 35mV까지 변화하고 나니까 그때서는 뭐 나트륨 이온은 척그덕 닫혀버리고 요 그림에처럼 척그덕 닫혀버리고 나트륨 이온이 닫히는 거 아니죠. 나트륨 이온 통로가 척그덕 닫혀버리고 칼륨 이온 통로가 척 열리게 돼요.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칼륨은 바깥으로 또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안쪽이 플러스 35mV인데 칼륨, 즉 플러스 값을 가진 칼륨 이온이 밖으로 나간다면은 또 마이너스 35mV에서 점점 안쪽은 다시 마이너스 방향으로 줄어들겠죠.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방향 계속 줄어들다가 어디까지 줄어들냐면은 안정막전이 70 부근까지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계속 이게 나가게 되니까. 그러다가 안정막전이 마이너스 70까지 도달하게 되면은 세포 안쪽이 바깥에 비해서 칼륨이 계속 나가니까 도달하게 되면 그때는 뭐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나트륨 이온도 닫혀 있고 칼륨 이온도 닫혀 있고 여기 또 나트륨 이온이에요. 어쨌든 나트륨 이온 통로와 칼륨 이온 통로가 둘 다 닫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전에도 나트륨 이온 통로라고 해야 되는데 나트륨 이온이라고 그랬죠. 어쨌든 나트륨 이온 통로와 칼륨 이온 통로가 어떻게 마이너스 70이라는 안정막전위로 돌아오게 되면은 얘들이 다 닫혀있는 상태가 되어버리니까 다시 마이너스 70 값을 쭉 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막전위에서 있다가 가지돌기를 통해서 수신된 신호들이 충분히 커서
역치까지 도달하게 되면은 그때는 나트륨 이온 통로가 척 열려서 밖에 많이 있는 나트륨이 안쪽에 마이너스 70쪽으로 당기는 힘 때문에 쑥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안쪽의 전위값이 이제는 플러스 방향으로 변하고, 그것이 오히려 0을 지나서 플러스 35ml까지 변하게 되면은 그때는 나트륨 이온 통로는 탁 닫히게 되고 칼륨 이온 통로가 그때 탁 열려서 안에 많이 있는 칼륨이 이제는 안쪽이 플러스니까 플러스는 밀어내는 힘 때문에 또 바깥으로 나가다 보면은 35mV까지 변했던 안쪽의 전위값이 다시금 마이너스 방향으로 쭉 떨어지다가 마이너스 70이라는 안정막 전위로 돌아오게 되면은 그때서는 칼륨 이온 통로조차도 닫히게 되니까 다시 안정막 전위로 돌아오는 이런 현상들이 어디? 축삭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축삭이죠. 그리고 이게 이제 축삭 종말이 얘기했는데, 축삭이 시작되는 이 부위부터 금방 말씀드린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축삭막을 따라 순차적으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활동전이가 여기서 한 번 일어나고 여기까지 끝. 한 번 일어난 것이 여기까지 도달할 때까지 끝. 이것이 아니라 각 세포막, 그 각각의 지점마다 말씀드린 이러한 일들이 순차적으로 막 일어나서 최종적으로 축삭 종말까지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활동전이는 나트륨은 밖에서 안으로 이동한다. 칼륨은 안에서 밖으로 이동하는 이러한 전이 변화를 활동전이라고, 이거는 어디? 축삭이 시작되는 부위와 축삭 종말까지 해서 그 막의 각 지점에서 활동전이가 발생하고 또다시 발생하고 또다시 발생하고 또다시 발생하고 또다시 발생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역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 세포체고 축삭막이 이렇게 있다 합시다. 축삭 종말. 자, 세포체 가지돌기 제가 한 두세 개 그리고. 자, 요 부위에서 제가 이제 단면을 그렸다고 생각합시다. 요 부위에서 금방 말씀드린 이러한 활동전이가 일어나면 바로 옆 지점은 이 부위에서 플러스 역치를 지나서 플러스 35mV까지 변화하는 그러한 중에 이러한 전이 변화가 이 옆에 있는 막에도 영향을 미쳐서 바로 옆에 있는 또 나트륨 이온 통로들이 역치상 여기는 플러스 35mV까지 변했다 하지만 안쪽이 이 부위는 아직 플러스 35mV가 아니라 안정막 전이 수준에 있는데 옆에서 세포막 전이가 플러스 35mV까지 변하는 바로 그 과정 중에 옆에 안정막 전이 상태에서 닫혀있던 나트륨 이온 통로들은 나트륨이 통하지 못하도록 있다가 바로 역치에 도달하기 때문에 이것이 35mV까지 변하는 순간에 그 변하는 중에 옆에 있는 안정막 전이를 닫혀있던 나트륨 이온 통로가 바로 옆에 막에서 변하는 그런 전기값이 역치 이상 다다르기 때문에 또 여기에서 나트륨 이온 통로가 열리고 나트륨이 들어가고 금방 말씀드린 이런 일들이 또 여기서 발생하게 되고, 얘는 다시금 어떻게 안정전이 돌아올 때 얘는 또 활동전이로 발생하고, 또 이 부분이 플러스 35mV까지 변하는 중에 바로 옆에 안정막 전이 상태에서 닫혀있던 나트륨 이온 통로가 또 이것이 플러스 35mV까지 변하니까 그 전이 변화해서 이 부분이 또 역치 이상 전기적 변화가 일어나고, 그러면 이 부위에서 또 나트륨 이온 통로가 열리게 되어서 금방 말씀드린 활동전이가 또 개시되고, 얘는 다시 안정막 전이로 돌아가고, 얘는 또 활동전이가 시작되어서 또 그 다음 말씀드린 이 반복된 과정이 또 순차적으로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활동전이가 계속 생성되어서 끝까지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자, 실무율. 세포체에서 처리된 신호가 역치 이상에 다다르기만 하면은 축삭이 시작되는 부에서 축삭 종말까지 활동전이는 금방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일어난다. 그리고 그 일어나는 속도나, 그죠? 시간당 이 전이 변화하는 그러한 변화율이나 이 크기, 이런 것들은 다 일정하다. 그래서 역치에 다다르기만 하면은 활동전이는 다른 비정상적인 어떠한 그러한 상태가 아닌 이상 바로 축삭 종말까지 반드시 일어난다. 그래서 역치에 다다르지 않으면은 활동전이가 일어나지 않고 역치에 다다르기만 하면은 바로 축삭막에서 활동전이가 일어나고 일어나는 순간에 바로 옆에 막에서는 또 그 막 전이값이 역치에 다다라서 또 활동전이가 일어나고 또 활동전이가 일어나는 순간에 바로 옆에 있는 막 전이값은 또 역치에 이르러서 활동전이가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끝까지 실패 없이 일어난다. 그래서 역치에 다다르지 않으면 활동전이는 없다. 역치에 다다르기만 하는 활동전이는 각각의 축색막 지점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재생되어서 끝까지 실패 없이 전달된다. 생성, 전달된다 해서 이것을 실무율입니다. 실무율이라 합니다. 올와 난, 있거나 말거나, 일 아니면 영 이런 법칙을 따른다 해서 실무율이라 합니다. 이렇게 실무율을 따르지 않는 전기 신호가 있어요. 그건 다음 시간에 바로 그 축삭 종말과 가지돌기 사이에서 화학 신호가 전기 신호로 변화되어서 즉 가지돌기를 통해서 세포체에서 처리될 때 그때 일어난 전기 신호들은 바로 이렇게 실무율을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활동 전이는 실무율을 따른다라는 것이 바로 특징입니다. 자, 세 번째, 마리집 형성과 기능입니다. 자, 마리집이라는 구조물이 있어요.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뒤로 갔네요. 신경세포 같은 경우는 그냥 축삭만 이렇게 소개해드렸는데 신경계, 즉 뭐 뇌를 포함한 신경계, 뭐 뇌, 신경계, 뭐 좋습니다. 신경계가 더 넓은 이제 개념인데 신경계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마리집이 있는 신경세포 뉴런도 있고 마리집이 원래 없는 신경세포도 있어요. 자, 지금 마리집 여기서 보여주는 이것이 마리집이에요. 그래서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는 이제 축삭 종말이 이제 생략되어 있는데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축삭에 마리집이 없어요. 그런데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축삭에 마리집이라고 해서 이렇게 꼭 그러니까 김밥처럼 이렇게 돌돌돌돌 말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김밥처럼 돌돌돌 말려 있어요. 이 단면을 보면 이렇게 말려 있어 겹쳐진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뇌에는 한 860억 개의 뉴런 신경세포가 있다 하는데 바로 뇌를 포함한 신경계에는 신경세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세포도 있어요. 그래서 뇌를 포함한 신경계를 구성하는 세포에는 뉴런이라 부르는 신경세포와 바로 교세포 또는 아교세포, 아자를 넣어서 아교세포 이렇게도 하고 아자를 생략하고 그냥 교소표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건 글리아라고 하는데 바로 이 글리아라는 뜻이 글루라는 뜻의 의미에서 나온 단어예요. 바로 글루, 이거는 접착제라는 뜻이죠. 그래서 신경계를 구성하는 세포에는 뉴런과 글리아 이 두 종류가 있어요. 근데 이 글리아는 글루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처음 이 뇌과학자들이 또는 신경과학자들이 이 세포를 발견했을 때 이 녀석들이 도대체 하는 일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이 녀석들은 이 신경세포들을 딱 지지해주는 물리적으로 이렇게 탁 스포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여겨져서 이 녀석 이름을 글루에서 따온 글리아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후에 연구를 해보니까 이 교세포에
종류도 많을 뿐만 아니라 그 교세포들마다 하는 기능들이 다 고유하고 독특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무시하지 못할 만큼 실제 신경세포가 하는 기능, 버금가는 그런 중요성이 있다는 것이 계속 최근에 밝혀지고 있어. 근데 우리가 교세포의 종류나 그 각각의 기능을 우리는 지금 다 살펴볼 수도 없고 또 살펴볼 필요도 저희는 당장에 없고 해서 지금 뭐 오늘 큰 제목이 신경세포 뉴런의 구조와 기능인데 그 뉴런과 관련해서 이 신호 처리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바로 교세포 하나만 소개하려고 하는 것. 바로 그 교세포 중에 어떠한 종류가 제가 이름까지 소개하려고 하다가 또 교세포 중에 지금 마리집을 만드는 신경세포는 무엇이며 또 그것 안에도 또 세부적으로 또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까지 말씀드리면 내용이 복잡해질 것 같아서 그냥 교세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교세포 중에 어떤 세포가 바로 마리집을 마리집을 만들게 돼요. 어디서? 축삭에서 만들게 돼요. 거꾸로 얘기하면 마리집은 교세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교세포 중에 어떤 종류다. 이 정도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자, 아까, 네. 그래서 이 마리집이 이 축삭을 실제 이렇게 돌돌돌돌 이렇게 말아요. 말아서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말고 있는데 이렇게 말려지지 않은 즉 마리집이 없는 부위도 있어요. 없는 부위를 랑비의 결절이라 불러요. 랑비에는 이 없는 부위, 마리집으로 둘러싸여 있지 않는 축삭 부위를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딴 거예요. 그래서 그 학자 이름이고 고유명사? 예, 어쨌든 학자 이름이고 그 이름을 따서 랑비의 결절이라 그래요. 예, 뭐 축삭 그리고 지금 랑비의 결절, 마리집 요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도약전도는 조금 이따 이제 말씀드리고요. 지금 앞서 제가 가지돌기를 통해 수신된 신호가 일정 정도 크기 이상이면, 즉 역치 이상이면은 바로 축삭이 시작되는 부위에서 축삭 종말까지 활동 전이가 반복해서 재생되어진다. 그래서 축삭의 시작 부위에서 전기적 변화가 역치 이상이 되어지면은 나트륨, 칼륨의 유출입에 의해서 활동 전이가 생성되고 또 그러는 중에 바로 축삭막 옆에서는 또 안정전이 값이 역치에 다다르게 되어서 또 나트륨과 칼륨 이온의 유출입에 의해서 활동 전이가 또 생성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축삭 종말 끝까지 반복해서 일어난다. 그래서 역치에 다다르기만 하면은 틀림없이 축삭 시작 부분부터 축삭 종말까지 그 형태나 빈도나 속도나 이런 것들이 일정하게 유지되어진다. 그래서 역치에 이르지 못하면 활동전이 안 일어난다. 역치에 다다르기만 하면은 활동전이는 반드시 일어난다. 이것을 뭐 실무율이라 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었어요. 자, 그럼 마리집이 있게 되면은 그때는 어떤 식으로 활동전이가 축삭 시작 부분에서 축삭 종말까지 전달되어지게 되느냐. 좀 이따 설명드릴 텐데 바로 그런 전달되어지는 방식을 도약전도라고 그래요. 도약전도. 자, 도약전도. Saltatory Conduction이라고 그래요. 도약전도. 그래서 도약전도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또 앞서 마찬가지로 이미지화하기 위해서 한번 여기 그림도 뭐 잘 나타나 있어서 뭐 여러분이 그죠? 뭐 이미지화 하실 수 있을 텐데 동영상 하나 보시고 또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마리집이 있는 축삭과 없는 축삭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반짝반짝 불빛으로 보여주는 저것이 활동 전이고 활동 전이가 계속 생성되는 것을 축삭망을 통해서 반복 생성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조금 전에 동영상에서 보셨듯이 이렇게 반짝반짝반짝한 그런 불빛이 바로 축삭막을 따라
반복 생성되어지는, 재생되어지는 활동전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영상 이미지도 보셨고, 요 그림에도 나타나 있지만, 마리집이 있는 경우에는 어땠죠? 바로 마리집이 없는, 즉, 낭비의 결절이라 부른 이 축삭막에서만, 낭비의 결절이라 이름 부른 요 축삭막에서만 활동전이가 생성되었죠. 활동전이가 생성되었죠. 여기 있으면 이렇게. 물론 저는 하나만 그렸지만 이 축삭막 안에서 활동전이가 한 개만 생성되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낭비의 결절에서만 활동전이가 생성되어져요. 그걸 제가 여기서 한번 그려보자면, 자, 이게 지금 축삭막이다. 자, 이거 단면입니다. 축삭의 단면. 마리집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다. 마리집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을 텐데, 제가 이제 단면을 그렸으니까, 마리집이 둘러싸고 있는 이렇게 제가 그렸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리집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 이제 세포체가 있다 하고, 지금 가지돌기는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세포체에서 처리된 전기신호 값이 역치 이상 도달되었어요. 그러면 바로 축삭이 시작하는 이 막에서 나트륨 이온 통로가 열려서 나트륨이 안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 안쪽은 마이너스 70이라는 안정전이 값을 지니고 있다가 플러스 쪽으로 쭉 변하게 돼요. 변화가 되면은 바로 옆 동네에서도 안정전이 때 닫혀있던 나트륨 이온 통로가 바로 옆에서 이러한 플러스 방향으로 전이가 변하는 그러한 영향력 때문에 바로 여기서도 역치에 다다르는 막 전이의 변화가 생겨서 또 여기서도 나트륨 이온 통로가 열리게 돼요. 앞서 말씀드렸던 거 한 2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또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리게 돼요. 그럼 또 안쪽이 플러스 방향이 변하겠죠. 그럼 얘는 플러스 30까지 도달했다가 칼륨 이온 통로가 열려서 칼륨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또 다시 안정전이로 되돌아올 테고, 여기서도 또 플러스 방향이 변했다가 칼륨 이온 통로가 열리면 안정전이로 돌아올 테고, 제가 2개만 그렸지만 여기서는 2개가 일어날지 3개가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축삭막을 따라 활동전이가 반복적으로 재생되어져요. 그런데 딱 마리집에까지 이 신호가 오게 되면 이 마리집이 덮여 있는 이 부위에는 이온 통로가 없어요. 활동전이를 생성시키는데 관여할 수 있는 이온 통로가 없어요. 그러면은 딱 생성된 활동전이의 그런 전기적인 변화값이 그냥 이 마리집이 있는 구간에서는 그러한 전위적 변화값이 그대로 여기까지 컨덕션, 여기 도약 전도에서 컨덕션, 그죠? 컨덕션이라 해서 그냥 전도가 되어져요. 그래서 도약 전도라 부르는데 전도가 되어져요. 활동전이는 역치, 그리고 플러스 방향의 변화, 다시 안정전이, 그리고 바로 옆 동네는 또 역치 플러스 방향으로 변화하고 또 안정전이 이런 식으로 재생 되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전파라 부르고 영어로는 propagation이라 불러요. 그런데 바로 마리집이 있는 부위에서는 이온 통로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러한 전위적 변화의 영향력이 그냥 우리 전선에서 전기 신호가 패시브하게 수동적으로 쭉 전달되듯이 컨덕션이 되어져서 바로 마리집이 없는 다음 부위까지, 즉 낭비의 결절, 다음 낭비의 결절까지 이러한 전기적 변화가 영향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안정전이 상태에서 닫혀있던 나트륨 이온 통로가 또 전도된 앞서 발생한 활동 전이에 의한 전기적 변화가 전도를 통해서 여기에 영향을 주게 되면은 바로 전도된 그러한 전기적 변화가 바로 이 막에서 나트륨 이온 통로를 열게 되는 거죠. 왜? 안정전이에서 역치 이상의 그런 전기적 변화를 주게 되어서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뭐 세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던 그런 일들이 또 여기서 활동 전이가 발생하게 되어지고 발생하게 되어지고 발생하게 되어지고 금방 말씀드린 대로 마리집에서는 또 그것이 전도되어서 다음 마리집까지 그죠? 활동 전이의 재생, 프로퍼게이션이라 부르는데 그런 재생 없이 즉 그걸 한글로 번역할 때는 전파라는데 전파 없이 또 패시브하게 그런 전기적 변화가 컨덕션 되어서 쭉 전도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다음 낭비의 마디에서 또 금방 말씀드렸듯이 또 활동전이 재생이 일어나고 그래서 마리집이 없는 낭비의 결절에서는 활동전이의 재생 즉 전파라 부르는 프로퍼게이션이 일어나고 마리집이 있는 부위 축삭막에는 이온 통로가 없기 때문에 바로 전선에서 전기 신호가 전도되듯이 재생 없이 수동적으로 컨덕션이 되어져서 다음 낭비의 결절까지 그런 전기적인 변화를 그러니까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러면 다음 낭비의 결절에 있는 나트륨, 칼륨 이온 통로가 또 열리고 닫힘에 의해서 활동전이가 재생되어지고 재생되어지니까 꼭 낭비의 결절에서는 활동전이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축삭 종말까지 활동전이가 전달되어진다고 해서 이것이 껑충껑충 뛰는 것처럼 이게 화살표 그려놨죠. 그리고 아까 동영상에도 보니까 빨간 불빛이 낭비의 결절에서만 깜빡 했었어요. 이렇게 낭비의 마리집이 없는 경우에는 계속 축삭막을 따라 깜빡 이런 식으로 표현되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마리집이 있는 경우에는 꼭 신호가 껑충껑충 뛰듯이 전달된다 해서 도약전도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활동전이가 재생되어지는 그런 과정이 언뜻 잘 이해가 안 되어질 수도 있고 해서 제가 뭐 한 3번 정도 반복을 했고 그리고 이제 마리집에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 도약전도가 일어나는지를 금방 그렇게 재생이 아닌 그냥 컨덕션이라고 표현되어지는 바로 전도에 의해서 신호가 전달된다.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마리집이 있는 경우에 축삭을 따라 활동 전이가 시작되어서 축삭 종말까지 가는 속도가 마리집이 없는 경우보다 한 100배 정도 더 빨라져요. 예, 빨라져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리집이 처음부터 없는 이러한 신경세포도 있고 마리집이 있는 신경세포도 있다고 했는데 뇌의 경우에 아주 가까운 부위에 해서 신호를 주고받는 뉴런 같은 경우에 이 마리집을 만들려면은 이 마리집은 뭐라고 그랬죠? 아까 교세포로 만들어진다 했죠. 교세포도 하나의 세포예요. 그죠? 이런 세포라는 유기체를 유지하려면은 그게도 결국은 다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죠? 영양분도 공급해야 되고. 그런데 그 가까운 부위에 이 교세포가 일일이 마리집을 만든다면은 그러한 인접한 부위에서 신호를 주고받는 뉴런들이 100배 더 빠른 것에 비해서 투자해야 될, 즉 투자된 비용이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즉 교세포 먹여 살려야죠. 그 교세포가 이렇게 마리집을 만들게 되면은 그 부피도 커지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가까운 부위에서 100배 더 빠른 것을 위해서 마리집을 만들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해 보니까 이 플러스 마이너스는 아까 이온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투자된 비용을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이문이 없다, 이득이 없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제가 설명을 위해서 비유하자면. 그런데 상대적으로 먼 거리, 그죠? 뇌에서도 이마에서 뒤쪽 아니면 그죠? 왼쪽에서 오른쪽. 그래서 뇌에서 여기 있으면 한 1cm만 하더라도 신경세포 입장에서는 굉장히 먼 거리거든요. 이 신경세포는 뭐 세포체만 하더라도 이게 이제 한 작은 녀석은 한 10마이크로미터 이하가 되어지고 그런 작은 녀석이 갖고 있는 축삭의 길이를 해봐야 그게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죠? 뭐 마이크로미터
뭐 길어야 뭐 미리 수준이 될까요? 뭐 또 긴 거는 물론 이 축사기 긴 신경세포는 물론 오른쪽에서 왼쪽 뇌로, 왼쪽에서 오른쪽 뇌로 또는 이마에 있는 뇌부에서 뒤통수 있는 뇌부위로 이런 식으로 신호를 주고받는 긴 축삭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 상대적으로 그죠? 좁은 부위에 있는 녀석들은 마리집을 굳이 만들어서 100배 더 빠른 그러한 신호 처리 속도를 높이는 것이 별 이문이 없다. 하지만 그죠? 이마에서 뒤쪽 또는 오른쪽에서 왼쪽, 왼쪽에서 오른쪽, 아니면 같은 쪽 내부위라 하더라도 그죠? 거기서 한 몇 센치만 되어지더라도 그죠? 아니 몇 미리만 되어지더라도 그런 신경세포에 있어서는 먼 거리가 되니까 그때는 마리집을 만들어서 100배 더 속도를 빨리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 뇌가 결국은 우리의 행동 그리고 우리 소위 마음이라는 그런 현상을 매개하는 부위다라고 여겨지는데, 자, 뭐 마음과 관련해서는 이후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테니까 놔두고 가장 간단한 행동의 경우를 하나 살펴보죠. 제가 길을 걷다가 뭐 뜨거운 불덩어리 밟았다든지 아니면 뾰족한 뭐 못을 밟았다, 앞정을 밟았다고 합시다. 이제 신발 신고 있지 않은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럴 경우 바로 결국 앞정을 밟았을 때 그 앞정 밟았을 때 우리가 소위 통증이라 얘기하는 그러한 자극이 바로 금방 말씀드린 이러한 신경세포에 의해서 활동 전이의 형태로 결국 척수를 통해서 뇌까지 전달되어지고 우리는 아프다라는 어떤 그러한 느낌, 즉 마음의 내용이 되겠죠. 그러한 현상을 경험하게 돼요. 그때 우리는 행동은 어떻습니까? 행동은 밟게 되면 그죠? 발을 딱 떼게 되죠. 이렇게 발을 떼는 이런 같은 경우에는 굳이 우리가 아프다라는 그러한 느낌이 필요 없이 척수 수준에서 반사로 들어보셨죠? 척수 수준에서 반사를 통해서 곧장 이 발의 근육을 수축시키는 신경세포로 신호가 전달되어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활동전이를 통해서 이 발에 있는 근육을 움직이게 해서 발을 떼게 되는 거예요. 자, 발끝에서 제 척수까지 뭐 한 1m 정도 이러한 길이에 이 경우에 이 신경세포의 축삭은 굉장히 길죠. 1m가 되죠. 예, 1m가 되죠. 뭐 아까 내부에서 아주 좁은 부위는 축삭의 길이가 그죠? 몇 마이크로미터짜리도 있지만 긴 경우에는 바로 우리 몸에서 그죠? 허리 부분에서 시작해서 발끝까지 가는 이러한 신경세포 같은 경우에 그죠? 발끝에서 일어난 감각을 전달해서 척수까지 오든 아니면 척수에서 발끝까지 가서 발에 있는 근육을 움직이든 이런 경우에 신경세포들의 축삭은 1m짜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녀석들 같은 경우에 마리집이 있고 없고는 굉장히 큰 차이죠. 이러한 거리에서의 신호 처리가 100배 더 빠르다, 100배 더 느리다는 건 굉장히 큰 차이예요. 그래서 뭐 1m 같으면 감히 여러분한테는 잘 안 오실지 모르겠지만 그럼 기린의 경우에 발에서 발굽 또는 뭐 발목에서 그죠? 척수까지 거리라는 것은 상당히 되겠죠. 제가 실제 길이를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1m는 훨씬 늦겠죠. 2m도 더 될 것 같아요. 그러한 경우에 금방 말씀드린 대로 기린의 발에서 뭐 불똥이 떨어졌다. 아니면 뾰족한 뭔가를 밟게 되었다 했을 때 그러한 통증이라고 부르는 신호가 쭉 축삭을 따라 활동적인 형태로 척수까지 가서 곧장 바로 발에 있는 근육을 수축하게 하는 그런 뉴런으로 활동 전이를 통해 전달되어질 때 이 마리집이 있고 없고 해서 바로 100배의 신호 처리가 난다는 것은 바로 이 기린에 있어서는 생존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란 말이에요. 물론 그러한 일이 일어날 때 척수에서의 그러한 이런 그 통증에 해당하는 신호, 그에 해당하는 또 이렇게 그 발의 근육을 움직이게 하는 신호에 대한 이러한 일들이 또 뇌까지 전달되어지면은 뭐 기린 수준에서 나름
우리가 통증에 얘기하는 어떤 그러한 경험은 하겠지만 일단 그러한 뼈작은 것을 밟는다든지 했을 때 발을 떼게 되는 이런 행동은 척수 수준에서 반사란 이름으로 곧장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기련의 경우에 그런 마리집이 금방 말씀드린 그런 경우에 없다라 하면은 제가 과장해서 얘기하자면은 발에 뭔가 불똥이 떨어졌어요. 아니면 뼈작은 것을 뭘 밟았어요. 그러면 한참 있다가 척수까지 와서는 또 한참 있다가 근육이 전달되어서 떼게 되는 거예요. 물론 실제 그 시간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100배 더 느리다고 할 때. 그렇게 되면 만약에 여기 불똥이 떨어졌다 하면은 나중에 발을 뗐을 때는 바로 발이 이미 화상을 입어서 생존에 문제가 되어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 뒤가 되겠죠.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마리집이 있어서 100배 더 신호를 빨리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도약전도가 갖고 있는 바로 그 기능 말씀드렸어요. 자, 관련 장애 그리고 도약 관련 장애 그리고 그 이외에 가소성이라는 이름으로 또 하나 더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자, 자가 면역 질환이나 들어보셨죠? 우리 면역계의 기능이 너무 과활성화되어서 민감해져서 외부로부터 침입한 그런 적군들, 즉 제가 비유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즉 세균이나 그죠? 뭐 박테리아, 바이러스 이런 것들을 무찔러는 작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과활성화되어서 즉 면역계가 너무 민감화되어서 내 몸의 조직조차도 외부의 적으로 여겨서 공격하는 것을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죠. 비유하자면 국방을 책임진 군인이 너무 과하게 임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우리 지켜야 할 국민한테 뭐 총을 쏜다 할까요? 총질을 한다 할까요?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비유하자면. 그런데 자가 면역 질환과 관련된 질병들이 몇 가지 있는데 자가 면역 질환으로 인해서 바로 일어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마리집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즉 면역계가 이 마리집을 외부로부터 침입한 적군처럼 여겨서 망가뜨려 버린다는 거.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리집이 있게 되면은 마리집이 없는 녀석보다 100배 더 빠르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마리집이 있다가 마리집이 없어지면은 어떻게 될까요? 100배 더 느리게 활동 전이를 전달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마리집이 있던 녀석이 마리집이 망가져서 없게 되면은 활동 전이가 아예 정상적으로 일어나서 축삭 종말까지 전달되지 않고 활동 전이가 안 일어나게 돼요. 자, 아까 그렸던 축삭막의 단면입니다. 자, 마리집이 있는 부분이고 없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랑비의 결절 또는 랑비의 마디라고 하는데 랑비의 결절이 되겠죠. 자, 랑비의 결절에는 활동 전이가 재생된다고 했어요. 생성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마리집이 있는 이부에는 이온 통로가 없기 때문에 그냥 컨덕션 된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마리집이 없게 되면은 마리집이 자가 면역 질환에서 망가져서 없게 되면은 여기에서 생성된 활동 전이가 바로 마리집이 없는 다음 랑비의 결절까지 정상적으로 컨덕션이 되어서 다음 막에서 또 막전이를 역치까지 도달하게 하고 또 나트륨 이온이 들어가고 칼륨 이온이 나가는 이런 활동 전이의 재생이 생기지 않고 이 활동 전이에서 생긴 이 정기적인 변화가 바로 마리집이 있던 이 부위에서 그냥 싸그라들게 돼요. 사라져버리게 돼요. 즉 컨덕션이 일어나지 않아요. 마리집이 있던 부위에는 이온 통로가 없다고 그랬죠. 없는데 마리집이 있을 경우에는 이것이 정상적으로 컨덕션이 되어서 다음 랑비의 결절까지 가서 막을 역치값으로 다다르게 하는데 있던 마리집이 없게 되어지면은 여기에는 이온 통로가 없으니까 활동 전이는 다시 재생할 수도 없고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 활동 전이 일어난 전기적 변화가
정상적으로 컨덕션이 되지 않고 이 신호가 사라져 버리게 돼요. 이게 왜 그런지 얘기를 하려면은 커패시턴스를 알아야 되는데, 흔히 여러분 콘덴서가 들어봤어요? 요즘은 콘덴서란 말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옛날 어른분들은 콘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마리집이 있게 되면은 이 세포 안팎의 전기적인 차이를 나누는 이 막 두께가 두꺼워져서 활동 전이로 일어난 이러한 전기적 변화가 다음 랑비의 결절까지 컨덕션이 쉽게 잘 일어나요. 그런데 이 막이 얇아지게 되면은 이 컨덴서의 그런 역할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이 신호가 이건 컨덴서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전류 현상인데, 이것이 제가 뭐 더 자세히 얘기하려니까 더 배경 지식을 또 설명해야 되고 해서 우리한테 굳이 필요한 얘기가 아닌데, 그게 하기가 제가 주저되어서 그 얘기 하지 말고, 어쨌든 정상적인 컨덕션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마리집이 있게 되면은 없게 되면은 활동 전이가 100배 더 느려지는 것이 아니라 활동 전이가 정상적으로 일어나지 못한다. 그러면 이제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 어디?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각 같은 경우에도 뭘 본다라는 것이 결국은 시신경을 통해서 뇌로 바로 금방 말씀드린 이러한 활동 전이의 전달로 그것이 뇌 안에서 처리되어지면 우리는 뭘 본다라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시신경과 관련된 신경세포의 축삭에서 마리집이 없어진다 하면은 말 그대로 우리는 맹인이 되는 거죠. 왜? 결국 우리가 무엇을 본다라고 하는 그런 감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눈에서 시작된 그러한 활동 전이의 신호 형태로 뇌에 전달되어지고, 뇌 안에서도 바로 그러한 활동 전이의 형태로 또 다음 세포에 또 전달되어서 다음 세포에서는 또 활동 전이 형태로 그것을 다음 세포로 전달하면서 서로 복잡한 연결 가운데 만들어내는 어떤 상호작용의 결과로 일어나는 정기적인 패턴을 우리는 본다라는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데, 시신경상에 마리집이 있던 축삭에서 마리집이 없게 되면은 우리 그대로 맹인이 되어지는 거죠. 네. 이 자가 면역 질환이 일어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만성 스트레스의 경우에 그것이 자가 면역 질환을 일으킬 수 있고, 자가 면역 질환으로 일어나는 여러 질병들이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자가 면역 질환이 마리집을 망가뜨린다라는 것을 좀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자, 또 다른 경우로, 이 경우는 이제 장애라고 얘기할 수 없는데, 벌써 몇 년 꽤 됐죠. 미국에서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오바마 대통령이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오바마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상을 이렇게 수여하긴 했지만,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어떤 여자분이 슬럼가에서 있는 그 10대 아이들, 학교 마치고 난 다음에는 별로 딱히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에서 어슬렁거리다 보니까 그 슬럼가에서 마약이니 폭행이니 뭐 범죄니 그죠, 살인사건이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애들이 원치 않게 또는 어떤 연루로 해서 자꾸 관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여자분이 이 아이들을 모아놓고 방과 후에 모아놓고 음악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 악기를 이제 이런 것들이 알려져서 기증을 받기도 했겠죠. 예, 기부를 받고 해서 이 악기들을 가지고 애들을 모아놓고 하나 둘씩 그렇게 방과 후 시간을 음악 교육을 시킨 거예요. 이제 소문이 나니까 관심 있는 애들이 이제 모이겠죠. 그렇게 해서 얘들이 몇 년씩 하고 해서는 나중에 이제 대학도 진학하게 되었는데, 그 결과를 이제 오바마 대통령한테 이제 상을 이제 수여받았는데, 그 아이들이 그 전에는 이러한 음악 교육을 받기 전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학교 갔다 와서는 딱히 그죠, 할 일 없이 그런 슬럼가에 그럼 어슬렁거리다 보니까 범죄에도 연루되고 학교 부적응도 일어나고, 그리고 학교 성적도 그죠, 저조하고
여타 뭐 심리적으로 본인이 느끼는 행복감도 높지 않고 했었는데 이렇게 음악 교육 이후에 아이들이 학교 적응성도 높아지고 학교 생활을 잘하게 됐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느끼는 행복감도 높다라고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학교 성적도 증가하고 그리고 범죄에 연루되는 일들도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뇌과학자 생각을 그렇다면은 얘들의 뇌 안에도 왜 뇌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어떤 행동과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어떤 그런 심리적 현상을 매개한다. 뇌가 없으면 행동과 마음이라는 그러한 현상은 일어날 수 없죠. 그러니까 뇌가 마음과 행동을 매개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아이들에게도 분명히 뇌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에 바로 연구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음악 교육 이후에 뇌를 연구해 보니까 바로 이 머리 정수리 부위에 있는 뇌 부위와 우리 이후에 가서는 이제 뇌의 그 각각의 부위를 전문적인 용어를 소개할 거예요. 오늘 첫 시간이니까 뭐 그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머리의 정수리 부위에 있는 뇌 부위와 바로 이마 쪽에 있는 뇌 부위를 연결하는 신경세포의 축삭에서 마리집이 더 많이 생겨났더라는 거예요. 아까 마리집이 생겨나면은 어떻게 100배 더 빨리 신호를 전달하니까, 즉 구체적으로 활동 전이를 전달하니까 결국은 뇌들 간의 신호 전달, 그로 인해서 상호작용에서 뭔가 효율성이 높아졌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집이 처음에 엄마 뱃속에서 뇌가 발달하고 해서 태어날 때 갖고 있던 그 마리집을 영원히 돌아가실 때까지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마리집이 더 두꺼워지기도 하고 그리고 더 많아지기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그 아이들 경우에 그러한 마리집의 숫자와 두께가 두꺼워졌어. 아까 마리집의 두께는 바로 마리집에서 컨덕션이 일어나는 것과 관련이 있다 했죠. 그래서 마리집 망가지면은 결국 축삭의 안팎의 그런 전기적인 차이를 나누는 두께가 얇아져서 컨덕션이 정상적으로 안 일어난다고 했는데 금방 말씀드린 그런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것이 더 두터워지고 개수도 많아지는 이러한 변화가 생겼다. 물론 마리집이 이렇게 더 두터워지고 많아진 것이 그 아이들의 성적을 높이고 본인을 더 행복하게 만들고 학교 적응을 더 잘하게 하고 범죄에 연루되는 일을 줄이는 원인이었다라고 얘기는 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행동상에 그리고 본인이 느끼는 경험상에 분명히 어떤 차이가 있고 그러한 것과 수반되어서, 즉 달리하면 관계되어서 이걸 이제 상관이라 얘기하는데 상관 있게 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니까 바로 마리집상에 그런 변화가 일어났다. 자, 금방 말씀드린 이런 경우 이후에도 제가 말씀드릴 이 용어와 관련된 현상들을 소개하겠지만 바로 이렇게 신경계는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져서 태어나서 그걸 그대로 돌아가실 때까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경험에 의해서 우리가 수시로 경험하죠. 여러분도 지금 저를 만나서 이렇게 수업하는 것도 하나의 경험이에요. 그죠? 우리가 수시로 하는 이런 경험에 의해서 신경계의 구조가 변할 수 있는 성질을 뭐라 한다? 가소성이라 해요. 그래서 가소성을 플라스티시티라고, 이때 플라스티시티의 플라스틱, 이거는 바로 우리가 플라스틱 하는 그 단어에서 따온 거예요. 바로 그런 뜻이에요. 이 소자가 뭔가 만들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소조 할 때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가소성, 즉 경험으로 인해서, 여기서 나왔죠. 경험으로 인해서 신경계의 구조가 변할 수 있는 성질을 가소성이라 하고, 바로 그러한 성질 덕분에 금방 말씀드린 그런 아이들의 경우에 마리집이 많아지거나 두터워지는 것을 발견했고, 그와 상관있게 이것이 원인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와 관련해서 행동상의 본인의 경험상의 그러한 차이가 있더라라는 결과도 있어요. 자, 지금 마리집 어떤 세포로 만들어지느냐? 마리집이 있는 경우에 축삭이 시작되는 부위부터 축삭 종말까지 어떤 형태의 신호 전달이 되어지느냐, 즉 활동 전이가 어떻게 전달되어지느냐 하면서 도약전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마리집이 손상되는 것과 관련된 장애 말씀드렸고, 그것이 감각에서 일어난다면은 그죠? 그런 감각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할 테고, 운동과 관련된 신경세포에서 마리집 망고지는 현상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운동마비가 일어날 테고, 그리고 또 요 끝에 말씀드린 것은 바로 가소성이라는 성질 때문에 마리집이 두터워지기도 하고 많아질 수 있다. 반대로 마리집이 얇아지기도 하고 줄어들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항상 우리가 뭐 증가하는 방향으로만 변하는 것을 가소성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번 시간 전달할 내용은 마지막 슬라이드 맞죠? 이걸로 다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활동 전이가 그죠? 축삭이 시작되는 막에서부터 역치에 이르기만 하면은 그 각각의 시점마다 재생되어진다. 활동 전이가 앞서 일어난 중에 바로 옆에 막에서는 또 안정막 전이가 역치에 이르니까 또 활동 전이가 재생되어진다. 요거 제가 거듭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뭐 나머지 슬라이드는 제가 이번 시간도 그렇고 앞으로 시간에 제가 참고 자료로 삼고 그리고 이미지 자료로 삼았던 것을 여기에서 같이 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렇게 해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바로 신경세포와 신경세포 사이에서 신호 전달하는 것과 관련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